철거하라. 중국 외교부가 22년간 이어도에 항해 문건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을 직접 쓴 28년차 수석 분석관에게 국무원 직속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어도 탈환 전략 보고서를 써라. 90일간 파헤친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국제법도, 역사도, 전 세계 여론도 전부 한국 편이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쓸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진실을 썼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한국은 불법 구조물을 즉각 철거하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변인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외신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대변인은 추가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브리핑은 단 7분 만에 종료됐어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정확히 47분 뒤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외교부 본청 6층 회의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변계어 해양사무사, 그러니까 영토와 해양 경계를 전담하는 부서였어요. 저를 포함해 12명의 분석관이 호출됐습니다. 저는 리전화, 이 부서에서 28년을 일한 수석 분석관입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영유권 문제라면 제 손을 거치지 않은 문건이 없었어요. 이어도 관련 대한국 항해 문건만 해도 지난 20년간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 30건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어도가 중국 관할 해역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12명의 동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빨간색 급히 도장이 찍힌 서류 봉투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놓여 있었어요. 상석에 류하이펑 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계어 해양사무사의 실질적 수장이죠. 50대 후반의 그는 평소에도 표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더욱 굳어 있었어요. 모두 앉았나. 류 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낮지만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오늘 브리핑 다들 봤을 거다. 이어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라니. 이어도 문제는 늘 있었는데 뭐가 달라진 걸까? 옆자리 마증이 살짝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저도 눈짓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른다는 뜻이었죠. 류 부장이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열어봐라. 12명이 동시에 봉투를 뜯는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이어도 해역 전략적 관할권 확보 방안 수립 지시서.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제목 아래 발신 부서를 보고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국무원 직속이었습니다. 우리 부서에 직접 내려온 게 아니라 국무원에서 곧장 떨어진 지시였어요. 류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위에서 결정이 났다. 이어도에 대한 실질적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다. 기한은 90일. 리전화, 내가 총괄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어도는 원래 중국 관할 해역이니까요. 우리 쪽 논리를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근거를 보강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기한이 왜 90일입니까? 취입한이 물었어요. 법률팀의 에이스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안경을 쓴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류 부장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발표했다. 기존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상시 주둔 인원을 늘린다고 해. 예산만 500억 원 이상이야.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500억 원이면 중국 돈으로 약 2억 7천만 위안이었어요.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사실상 해양 요새를 더 강화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이 감히. 천밍이 혀를 찼어요. 군사분석을 담당하는 동료였습니다. 전직 해군 장교 출신답게 거친 성격이었죠. 우리 해경선이 수시로 압박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나오다니. 한국이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류 부장이 손을 들어 천밍을 제지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가지 마. 이건 90일 안에 국무원에 올라갈 보고서다. 완벽해야 해. 국제법적 근거, 역사적 논리, 군사적 옵션까지 전부 담아라. 리전화. 네, 부장님. 실패는 없다. 류 부장의 마지막 말이 회의실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90일.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도는 원래 우리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90일이 제 28년 경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줄은요. 그리고 그 보고서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6층 끝에 있는 대형 분석실을 배정받았어요. 창문으로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벽면 한쪽에 대형 모니터 3대를 설치했고 반대편 벽에는 화이트보드 2개를 걸었어요. 팀 구성은 이랬습니다. 법률 분석의 쉬이판, 역사 자료의 마징, 군사 분석의 천밍, 해양과학 분석의 위팡, 그리고 국제여론 분석의 장멍. 저까지 총 6명의 핵심팀이었어요. 첫 번째 회의에서 저는 화이트보드에 크게 썼습니다. 이어도는 중국의 관할 해역이다. 이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이 전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자, 우리 쪽 논리부터 정리하자. 기존 주장의 핵심이 뭐였지? 제가 물었어요. 마징이 태블릿을 들더니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륙붕 자연현장론입니다. 중국 대륙에서 뻗어나간 대륙붕이 이어도 해역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다는 논리죠. 지질학적으로 이어도 아래의 안반은 중국 대륙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좋아. 쉬이판, 법적 근거는? 쉬이판이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줄곧 대륙붕 자연현장 원칙에 따라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이어도는 섬이 아닌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 주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수중 암초라는 게 왜 유리한 거야? 천밍이 물었어요. 섬이면 영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수중 암초는 그럴 수 없거든요. 한국도 이어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 배타적 경제 수역, 그러니까 이의지 관할권만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도 자기 땅이라고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천밍이 웃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따라 웃었어요. 분위기가 가벼웠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솔직히 이건 어렵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존 논리를 좀 더 다듬고 새로운 학술 자료 몇 개만 보강하면 충분할 거라고요. 군사적 옵션은 어떻게 넣을까요? 천밍이 물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아직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일단 법적, 역사적 근거부터 완벽하게 만들자.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군사 옵션은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그때 위팡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해양과학 분석을 담당하는 30대 후반의 연구원이었어요. 과학원 출신답게 늘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죠. 리 선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말해봐. 한국이 이어도에 세운 구조물 있잖아요. 그거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예요? 저도 기사에서만 봤거든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사실 구조물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법적 논리였지 구조물이 아니었으니까요. 76m 높이의 3,400톤짜리 철골 구조물이야. 바다 위에 솟아있지. 건물로 치면 한 20층 정도 되겠네요. 위팡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 정도면 상당히 큰 구조물인데 그걸 수심 40m 암초 위에 세웠다고요. 그래. 한국이 몰래 세운 불법 구조물이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작업 일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2주는 기존 자료 정리, 다음 2주는 새로운 근거 발굴. 그 다음 한 달은 보고서 초안 작성, 마지막 한 달은 검토와 수정.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팀원들에게 각자 역할을 배분하고 첫 회의를 마쳤습니다. 분석실을 나서는 동료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90일이면 충분하죠. 마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60일이면 되지 않을까. 천밍이 농담처럼 대답했어요.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이건 쉬운 과제였어요. 이어도는 원래 중국 해역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원래 있던 사실을 잘 정리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본격적인 자료 조사가 시작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분석실에서 아침부터 이어도 관련 모든 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외교부 내부 문서, 학술 자료, 언론 보도, 국제기구 자료까지 수백 건에 달하는 자료를 타임라인에 올려놓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타임라인에 공백이 있었거든요. 꽤 큰 공백이요. 한국이 이어도 해역에서 해양 관측을 시작한 건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뒤 해양과학기지 건설 계획을 공식 발표했죠. 저는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이어도 해역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시점, 그리고 구조물 건설 계획을 공식 발표한 시점을 표시해 놓았어요. 그 사이에 우리 외교부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검색 범위를 넓혔어요.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무원, 해양국, 해군 어디에서도 공식적인 대응 기록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어도에서 관측을 시작하고 구조물 건설까지 발표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아무런 이해 제기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등 뒤로 찬바람이 스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여름 에어컨 바람이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등골이 서늘했어요. 한국이 본격적으로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착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착공부터 완공까지 우리 쪽 기록에는 어떤 항의도,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어요. 8년이에요. 정확히 8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설계에 착수하고 구조물을 완성할 때까지 8년이 걸렸는데 그 8년 동안 중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징이 분석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선배, 역사 자료 정리 다 했는데요. 마징, 이것 좀 봐. 저는 그를 화면 앞으로 불렀습니다. 한국이 이어도 관측을 시작하고 구조물을 완성할 때까지의 타임라인이야. 우리 쪽 대응 기록이 있는 부분을 찾아봐. 마징이 화면을 훑었습니다. 30초, 1분. 1분이 넘어가자 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이상한데요. 이 기간에 항해 문건이 한 건도 없어요. 나도 방금 확인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한국이 우리 해역에서 대규모 건설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단 조용히 해.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건 단순한 자료, 누락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로 그 기간 동안 아무 대응도 안 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는 내부 아카이브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외교부 문서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해당 기간의 모든 문서를 검색했어요. 이어도, 수엔자오, 동중국해, 한국해양, 모든 관련 키워드를 넣어봤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해당 기간 중국 정부가 이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구조물을 완성한 이후에야 비로소 중국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항의를 시작한 겁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8년간 이어도 문건을 써온 저였지만 이 기간의 공백은 한 번도 주목한 적이 없었어요. 늘 현재 시점의 논리만 다듬고 있었지 과거의 대응 이력을 꼼꼼히 살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왜 그 시기에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을까? 마징이 중얼거렸어요. 그러게. 한국이 기상 관측부터 시작해서 설계, 착공, 완공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었던 거지? 혹시 그때 다른 사안에 집중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대만이나 남중국해 쪽으로. 마징의 추측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었어요. 한 나라가 우리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대규모 건설 공사를 했는데 8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건 결국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그때 우리가 이어도를 중국 해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대응할 명분이나 능력이 없었거나 두 경우 모두 지금 우리가 쓰려는 보고서에 치명적이었어요. 마징, 이건 우리 둘만 알고 있자. 아직 다른 팀원들에게는 말하지 마. 왜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니까.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마징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공백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기상 관측부터 시작해서 설계, 건설,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국제법에 맞게 차근차근 밟아나갔어. 반면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지. 국제법에서는 실효적 지배, 그러니까 누가 실제로 그곳을 관리하고 이용해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30년 가까이 이어도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말로만 우리 것이라고
주장했을 뿐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고서에 담겨야 하나? 마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의 목적은 이어도 탈환 전략을 수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조사에서 벌써 우리 주장의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난 겁니다. 뭐 하고 있어? 문이 열리며 천밍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점심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자료 정리하는 중이야. 저는 재빨리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천밍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리 선배, 해군 쪽에서 이어도 해역 순찰 자료 받아왔어요. 우리 해경선이 한국 해경이랑 대치한 기록도 있고요. 읽어보면 가슴이 뻥 뚫려요. 우리 해경이 한국 배를 얼마나 압박했는지 천밍이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아까 발견한 그 8년의 공백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잘 됐네. 나중에 자세히 볼게. 저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다시 화면을 돌렸습니다. 한국이 관측을 시작한 시점, 구조물 건설 계획을 발표한 시점, 착공, 완공, 그리고 그 이후 20년 넘게 지속된 관리와 운영. 한치의 빈틈도 없는 타임라인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쪽 타임라인에는 8년의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아버지가 남기신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도 외교부에서 일하셨어요. 해양 담당이셨죠. 수첩에 누렇게 바랜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줄에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에 이어도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지금 막지 않으면 50년 후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쓰신 이 한 줄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아버지는 이미 예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지는 해가 유난히 크게 보였어요. 아직 닷새밖에 안 됐는데 90일 중 겨우 닷새. 그런데 벌써 우리 주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은 85일이 갑자기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법률팀 쉬이판이 본격적인 국제법 분석 결과를 가져왔을 때 저는 그때의 불안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 시작 열흘째 법률팀 쉬이판이 분석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쉬이판이었는데 그날은 얼굴이 묘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처럼 눈 밑에 그림자가 졌더군요. 리 선배, 잠깐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분석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쉬이판이 문을 닫더니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탁 하는 소리가 의외로 크게 울렸습니다. 국제법 분석 결과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해봐. 쉬이판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동중국해 지도가 크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죠. UN 해양법 협약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각국은 자국 해안선에서 200캐리, 그러니까 약 370km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알고 있어. 기본이잖아. 네. 한국 최남단 마라도에서 이어도까지의 거리는 149km입니다. 쉬이판이 지도 위에 파란 선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200캐리인 370km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어도는 한국 이이지 범위 안에 명확히 들어가요. 그건 한국 쪽 계산이잖아. 우리 쪽에서 재면 어떻게 되는데. 중국 측 가장 가까운 해안에서 이어도까지의 거리는 287km입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한국은 149km, 중국은 287km, 차이가 138km나 됐어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가까웠습니다.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요. 쉬이판이 지도 위에 빨간 점선을 손가락으로 그었어요. 양국 해안선의 정중앙에 선을 긋는 겁니다. 이 경우 이어도는 명확히 한국 쪽에 위치합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례를 봐도 중간선 원칙이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잠깐. 우리 대륙붕 자연현 장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문제입니다. 쉬이판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안경 없는 그녀의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대륙붕 자연현 장로는 1982년 UN 해양 협약 이전에는 어느 정도 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협약 이후 국제사회는 등거리 원칙과 중간선 원칙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대륙풍 자연현장론을 국제재판에서 인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단 한 건도. 네. 오히려 비슷한 논리를 내세웠다가 패소한 사례는 여러 건 있습니다. 등고를 타고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28년간 이어도 관련 문건을 쓸 때마다 대륙풍 자연현장론을 핵심 근거로 사용해왔어요. 그게 우리 주장의 뼈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뼈대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시위판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한국은 이어도에 대해 영토 주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이의지 관할권만 주장하고 있죠. 이건 국제법적으로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어도는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 주권의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한국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이의지 관할권이라는 가장 안전한 법적 프레임을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이의지 주장은 거리 기준으로도 중간선 원칙으로도 국제 판례로도 지지됩니다. 반면 우리 쪽 주장은 국제재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아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다른 팀원들한테 말했어. 아직 안 했습니다. 선배한테 먼저 보고 드리는 거예요. 시위판이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결과를 보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20년간 국제법을 연구하면서 이어도가 법적으로 우리 편일 거라고 의심 없이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할수록 결론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시위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제법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소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닷새 전에 발견한 8년의 공백, 그리고 오늘 확인된 국제법적 불리함. 겨우 열흘 만에 보고서의 두 기둥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류 부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아직 이릅니다. 다른 방향에서 돌파구를 찾아봐야죠. 역사적 근거나 군사적 옵션이 남아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역사적 근거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어도가 역사적으로 중국 관할이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소회의실을 나서며 복도 창문 너머를 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마치 제 머릿속처럼요. 법률팀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해양과학 분석을 맡은 위팡이 다른 종류의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조사 시작 3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위팡이 대형 모니터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설계 도면과 위성사진을 띄워 놓았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위팡이 리모컨을 들고 화면을 전환했어요. 가장 먼저 뜬 것은 이어도의 위치와 해양 환경 데이터였습니다. 이어도 해역의 연평균 파고는 4m에서 5m입니다. 태풍이 오면 파도가 10m를 넘어가요. 풍속은 초속 30m 이상이 일상이고 조류도 매우 강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뭔가를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천밍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곳에 세웠으니까 대단하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세우면 더 크게 세울 수 있어. 잠깐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위팡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3차원 구조도가 떠올랐어요. 이 구조물은 총 76m 높이에 무게가 3,400톤입니다. 수면 아래 4.6m에 있는 암초 위에 세워져 있어요. 구조물의 하부는 수심 40m까지 뻗어 있는 8개의 강철 지지대로 암초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위팡이 펜으로 화면의 구조물 하부를 가리켰어요. 문제는 이 고정 작업입니다. 수심 40m 암초에 8개의 지지대를 정확히 박아 넣어야 해요. 파도가 잔잔한 날이 거의 없는 이 해역에서요. 수중 작업자들이 강한 조류와 낮은 시야 속에서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는데? 날씨가 좋은 틈을 노려서 작업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한 달에 작업 가능한 날이 평균 5일에서 7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23일은 파도와 바람 때문에 손도 못 대고 기다려야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천밍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위팡이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구조물 상부의 장비 배치도였어요. 상부 구조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기상관측 장비, 해양관측 장비, 통신 장비,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풍속계, 파고계, 기압계, 수온계, 염도계까지 총 42종의 관측 장비가 가동 중입니다. 42종이나. 마증이 놀랐어요. 2층에는 연구원 거주 공간이 있습니다. 담수화 시설, 식료품 저장고, 의료 장비까지 갖춰져 있어서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헬기 착륙장도 있습니다. 위팡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구조도가 떠올랐어요. 이 기지는 24시간 무중단으로 해양기상 데이터를 수집해서 위성통신으로 본토에 전송합니다. 10분마다 모든 데이터가 갱신돼요. 이 데이터는 한국기상청과 해양과학기술원으로 즉시 전달됩니다. 태풍 관측에 쓰이는 거죠. 네. 이 위치가 핵심입니다. 위팡이 다시 지도 화면을 띄웠어요. 이어도를 중심으로 태풍 진로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이 동아시아로 북상할 때 이어도 해역을 통과하는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이곳에 관측 기지가 있다는 건 태풍이 한반도에 도달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정확한 경로와 강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48시간이면 대피 시간이 충분하겠네. 마증이 중얼거렸어요. 충분하고도 남죠. 실제로 이어도 기지가 가동된 이후 한국의 태풍 예보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기지 설치 전에는 24시간 전 예보 정확도가 70%대였는데 지금은 48시간 전에도 87%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숫자를 곱씹었어요. 48시간 전에 87% 정확도. 이건 대단한 수치였습니다. 위팡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어요.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이 기지의 내구성입니다. 20년 넘게 운영되면서 단 한 차례도 구조적 파손이 보고된 적이 없어요. 매년 태풍이 직격하는 위치인데도요. 파도가 10m를 넘는 초대형 태풍을 수십 차례 맞으면서도 끄떡없었습니다. 위팡이 한숨을 쉬며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같은 조건에서 비슷한 구조물을 세우려면 기술적으로 상당한 도전이 될 겁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이 구조물을 시공했는데 당시 세계 최대 조선사답게 해양 플랫폼 기술의 정수를 쏟아부었어요. 천민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리가 못 세운다는 거야. 못 세운다는 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들 거라는 겁니다. 한국은 설계부터 완공까지 8년 걸렸고 투입 비용이 212억 원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시작하면 최소 5년은 잡아야 하고 비용은 3배에서 4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위팡의 보고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좌절도 아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한국은 30년 전에 시작해서 이미 완성한 일을 우리는 지금 시작해도 5년이 걸린다는 거잖아. 그것도 그들보다 3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그 말이 입안에서 쓰게 맴돌았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위팡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기지에서 발표된 해양과학 논문이 340편을 넘습니다. 기상학, 해양학, 해양생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영토 표시가 아닙니다. 진짜 과학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천민이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리 선배, 기술적으로 뭐가 대단한 건 알겠는데 결국 힘으로 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해군이 나서면 저 구조물 하나쯤이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천밍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22년째 힘으로 밀고 있잖아. 근데 바뀐 게 뭐가 있어? 천밍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둑어둑했습니다. 조사가 한 달을 넘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류 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리전화. 내일 동해 제1해경 지대에서 이어도 해역 순찰선을 운행한다. 내가 직접 타고 가서 현장을 확인해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어도를 직접 본다. 28년간 문서와 위성사진으로만 보던 그곳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새벽 4시에 저장성 저우산항에서 해경 순시선에 올라탔습니다. 3,000톤급 대형 함정이었어요. 갑판 위에 선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짠내가 코끝을 찔렀어요. 배가 항구를 벗어나자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외해로 나갈수록 배가 흔들렸어요. 점심때쯤 되니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석관이지 바다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후 늦게 이어도 해역에 접근했습니다. 함교에서 함장이 저를 불렀어요.
리 분석관님, 곧 보입니다. 저는 망원경을 집어들고 함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위로 아지랑이처럼 흐릿한 점이 하나 보였어요. 그 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망원경 속에 그것이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진심으로요. 바다 한복판에 거대한 철의 성이 솟아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끝없이 출렁이는 검푸른 바다 위에 마치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76m, 20층 건물 높이. 회색빛 철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꼭대기에는 레이더와 안테나가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헬기 착륙장이 보였고 2층 구조의 건물이 구조물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기에도 정교하고 견고한 구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구조물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주변의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미쳤어요. 구조물 하부를 때리는 파도의 높이가 최소 4m는 되어 보였습니다. 하얀 물보라가 철골 사이로 폭발하듯 솟아올랐어요. 쉴 새 없이 부딪히고 올라가고 쓸려 내려가고 다시 부딪혔습니다. 그런데도 구조물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바다 밑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 환경에서 저렇게 서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옆에 서 있던 해경부함장이 대답했습니다. 저기 태풍 올 때 보면 더 대단합니다. 파도가 구조물 전체를 덮어요. 완전히 바다 속에 잠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서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봤는데 매번 소름이 돋습니다. 20년 넘게요. 네. 한 번도 무너지거나 기울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설계를 어떻게 한 건지 우리 해양공학 전문가들도 감탄하더군요. 저는 망원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등 뒤로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고 있었는데도 땀이 났어요. 저 구조물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문서와 숫자로만 접하던 이어도가 눈앞에 실체로 나타난 순간 저는 뭔가 거대한 것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한나라의 의지 그 자체야. 30년 전에 계획을 세우고 8년간 설계하고 불가능하다는 바다. 한복판에 3,400톤짜리 요새를 세워서 20년 넘게 지켜오고 있는 거잖아. 그 순간 아버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리고량은 외교부 아시아사에서 35년간 근무하신 분이었습니다. 해양 분쟁 담당이셨죠. 제가 이 부서에 들어온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아버지는 한국이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우겠다고 발표했을 때 외교부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경고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이어도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지금 막지 않으면 50년 후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의 한 구절이었어요. 저는 그 수첩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고는 무시됐어요. 그때 외교부는 대만 문제와 홍콩 반환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어도 따위 수중 암초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한국이 뭘 하든 나중에 처리하면 된다는 분위기였어요. 아버지는 그 결정에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해 전 병상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쩌나야, 아버지가 틀렸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어도 때문에 고생할 사람은 결국 내 세대가 될 거야. 그때는 아버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어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수중 암초 하나 때문에 뭘 그렇게 걱정하시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시선 위에서 이어도를 직접 보고 있는 이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한국은 30년을 준비했어요. 관측을 시작하고 설계를 하고 구조물을 세우고 과학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쌓고 한 단계 한 단계 국제법에 맞게 차근차근 밟아나갔죠. 우리가 대만과 홍콩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저 거대한 철의 요새가 바다 한복판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배가 이어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작아지는 구조물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걸 힘으로 철거할 수 있을까? 우리 해경선이, 아니 해군 함정이 와서 저걸 부술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야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전 세계가 중국을 어떻게 볼까? 과학 연구를 위한 구조물을 무력으로 파괴한 나라. 그런 오명을 감수할 수 있을까? 한국이 과학 연구라는 명분을 내세운 게
얼마나 영리한 전략이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누가 과학 연구를 반대하겠어요. 더구나 태풍 관측은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저우산항으로 돌아가는 6시간 동안 저는 갑판에 서서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파도 소리만 귀를 채웠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어요. 우리가 막지 못한 거예요. 아니, 막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아무도 없는 갑판 위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짠 바닷바람이 눈물을 말려줬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어도는 구조물이 아니다. 30년간 쌓아올린 의지다. 의지를 무력으로 꺾을 수는 없다. 아버지의 수첩 바로 옆 페이지였어요. 이어도에서 돌아온 뒤 저는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겉으로는 여전히 보고서 작성에 몰두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사 시작 6주째, 국제여론 분석을 맡은 장멍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장멍은 팀에서 가장 젊은 멤버였어요. 30대 초반의 날카로운 청년으로 영어, 일어, 프랑스어까지 4개 국어를 구사했죠. 해외 언론과 국제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게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멍이 모니터에 세계 지도를 띄우며 시작했어요. 이어도 문제에 대한 국제 여론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인도, 동남아시아. 공식 성명부터 학술 논문, 언론 보도, 싱크탱크 보고서까지 전부 분석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멍이 세계 지도 위에 색깔을 입혔습니다. 파란색은 한국 지지, 빨간색은 중국 지지, 회색은 중립이었어요. 지도가 거의 파란색이었습니다. 빨간색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장멍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미국 국무부는 이어도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위치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 미국 해군도 이어도 해역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의 일방적 관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상 범위 아니네. 미국이야 원래 그렇잖아. 천밍이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말했어요. 일본은요. 장멍이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당한 해양 관할권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어요. 일본이 한국 편이라고. 천밍이 놀랐어요. 저도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독도를 놓고 갈등하는 사이였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장멍이 설명했어요.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일본이 다오이다오라고 부르는 곳을 놓고 분쟁 중이에요. 만약 일본이 이어도에서 중국의 일방적 관할권 주장을 인정하면 센카쿠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일본으로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천밍이 입을 다물었어요. 유럽연합도 한국을 지지합니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를 지지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에요. 호주,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멍이 계속 화면을 넘겼어요. 파란색 나라들이 하나둘 추가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인도가 직접적으로 한국을 지지하고 있어요. 힘의 논리가 아닌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필리핀도 한국 지지해요.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우리와 분쟁 중이라 이해관계가 명확하죠. 베트남은요. 직접적인 지지 성명은 내지 않았지만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사실상 한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중국해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편은 어디야? 제가 물었습니다. 직접 들어야 했어요. 장멍이 잠시 멈칫했어요. 화면을 한 번 더 스크롤한 다음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어도 문제에서 중국을 지지한 국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에어컨 소리만 윙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천밍이 되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식 성명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들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고 그걸 암묵적 지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명확한 지지 성명을 낸 곳은 없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편이 단 하나도 없다. 22년간 이어도가 중국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세계 어디에서도 동의하는 나라가 없다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장멍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또 있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수집하는 데이터 있잖아요. 태풍 관측 데이터 말입니다. 응. 이 데이터는 국제적으로 공유되고 있어요. 한국, 일본, 대만은 물론이고 우리 기상청도 이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나라 동부 연안 지역의 태풍 예보에 이어도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장성과 푸젠성 지역의 태풍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기상청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어도 데이터 덕분에 태풍 예보 정확도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합니다. 회의실에 한 줄기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곳에서 나오는 데이터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거잖아. 마징이 중얼거렸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장멍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 선배, 이건 보고서에 어떻게 쓸 겁니까? 장멍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쓸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 편이고 우리 편은 아무도 없으며 심지어 우리 자신도 이어도 데이터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국무원에 올리는 보고서에 어떻게 담겠어요. 회의가 끝나고 분석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를 꺼버리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베이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8년의 공백, 국제법의 불리함, 압도적인 기술력, 전 세계의 한국 지지,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어도의 수혜자라는 아이러니. 보고서의 기둥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기둥이 없었던 거예요. 28년간 제가 써온 문건들, 수십 건의 항의서, 그 모든 것의 토대가 모래성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류 부장에게 중간 보고를 해야 했어요. 기한의 절반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뭘 보고한단 말입니까? 탈환 전략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조사하면 할수록 탈환할 수 없다는 결론만 나오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하죠?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첩의 가죽 표지를 만졌어요. 거친 질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진실을 써라. 진실만이 나라를 구한다.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상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상부가 들어야 하는 말을 쓰는 게 외교관의 의무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저는 수첩을 덮고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빈 보고서 화면이 떠올랐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쓸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기한이 45일이었어요. 45일 안에 국무원이 원하는 답을 쓸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쓸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기한이 20일 남은 날이었습니다. 분석실에 팀 전원이 모였어요. 화이트보드에는 지난 70일간 조사한 모든 결과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률 분석, 역사 검토, 기술 평가, 국제여론 조사, 현장 시찰 보고, 수백 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어요.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5명의 얼굴에는 제각기 다른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70일 전의 자신감은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70일간 우리가 확인한 걸 정리해보겠다. 쉬이판이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어요. 국제법적으로 우리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거리 기준, 중간선 원칙, 국제 판례 모두 한국에 유리해요. 마징. 한국은 이어도에 대해 처음 관측을 시작하고 구조물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가 단 한 번도 공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법에서 이건 묵인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위팡.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년 넘게 단 한 차례의 구조적 결함 없이 운영 중이고 340편 이상의 논문을 배출했어요. 우리가 같은 수준의 시설을 갖추려면 최소 5년에서 7년, 비용은 3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장멍. 국제사회에서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모두 한국을 지지하고 있어요. 천밍. 모두가 천밍을 받습니다.
군사 옵션을 담당했던 그는 70일 전과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처음에 거친 자신감은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 남아 있었습니다. 군사적 옵션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천밍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어도 구조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 세계 언론에 중국이 과학연구시설을 무력으로 파괴한 나라로 보도될 겁니다. 남중국해에서 우리가 구축해온 모든 논리가 무너져요. 센카쿠에서 일본에게 빌미를 주게 되고 필리핀, 베트남과의 분쟁에서도 우리 입장이 약화됩니다. 천밍이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이어도 하나 때문에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큽니다. 전략적으로 득보다 실이 압도적이에요. 12명이 모여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6명의 핵심팀으로 좁혀졌고 그 6명이 70일을 파고든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법적으로 불리하고 역사적 근거가 없고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고 국제 여론은 전부 적대적이고 군사적 옵션은 자충수가 된다. 탈환 전략이 없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보고서가 없었습니다. 분석실이 침묵에 잠겼어요.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위팡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모였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돌아봤어요. 70일 전에 제가 직접 적었던 문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어도는 중국의 관할 해역이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보드마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위에 천천히 빨간 줄을 그었어요. 한 줄, 두 줄, 깔끔하게 X를 그었습니다. 팀원들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가 28년간 믿어온 것이 틀렸다. 저는 보드마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어도는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한국의 관할이다. 우리가 30년 전에 대응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금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다. 리 선배, 그러면 보고서를 어떻게? 취입한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폐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진실을 쓰겠다.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어요. 국무원이 원하는 답은 탈환 전략이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 거짓 보고서를 올리면 그 순간은 넘길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제 행동에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군사적으로도 득이 없어. 리 선배,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천밍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국무원 지시에 반하는 보고서를 올리면 선배 경력이 끝나요. 아니, 경력뿐만이 아니라. 알아. 제가 말을 잘랐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거짓을 써서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보다는 진실을 써서 올바른 판단을 돕는 게 외교관의 의무야.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셨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석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호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수첩을 펼쳐 아버지가 쓰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한국에 이어도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지금 막지 않으면 50년 후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진실을 써서 무시당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옳았잖아. 50년이 아니라 30년 만에 아버지 말씀이 현실이 됐어. 저는 수첩을 덮으며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진실을 쓸 거야. 따르고 싶은 사람만 따라오면 된다. 강요하지 않겠어. 취입한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도 쓰겠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거짓 논리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마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팡도요. 장멍도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천밍이었습니다. 가장 강경했던 그가 가장 오래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거짓 전략으로 행동했다가 망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천밍다운 표현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원이 원하는 탈환 전략이 아닌 이어도의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기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198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들고 유 부장실로 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의 무게가 손에서 느껴졌지만 진짜 무거웠던 건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들어와. 류 부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찻잔이 놓여 있었고 옅은 차 향이 방 안에 퍼져 있었어요.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저는 류 부장의 책상 위에 보고서를 내려놓았어요. 류 부장이 표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이어도 해역관할권 현황 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 류 부장이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요약본을 읽기 시작했어요. 10초, 20초, 30초가 지났습니다. 류 부장의 표정이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1분이 지나자 류 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게 국무원이 원한 보고서인가?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국무원이 원한 건 탈환 전략입니다. 하지만 90일간 조사한 결과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탈환 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우리에게 유리한 카드가 없어요. 류 부장이 보고서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이라는 걸 쓴 건가? 네. 거짓 전략을 올려서 국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보다는 현실을 정확히 보고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류 부장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긴 한숨을 쉬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보고서가 올라가면 내 경력은 끝이야.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쓴 거야. 제 아버지도 외교부에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이 이어도에 구조물을 세우려 할 때 아버지는 경고하는 보고서를 쓰셨어요.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옳았어요.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때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류 부장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진실을 써서 무시당하셨지만 적어도 양심은 지키셨어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류 부장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방 안에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더니 두 번째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5분, 10분, 20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서 기다렸어요. 류 부장이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실망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어요. 잘 썼다. 네, 올리겠다. 내가 직접. 류 부장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내가 책임진다. 갚아라.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이번에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고서가 국무원에 올라간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가 내부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석분석관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28년간 앉아있던 자리를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취입하는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마징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팀은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선택한 것이니까요. 요즘 저는 베이징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먼 산이 보여요. 조용한 곳이에요. 가끔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봅니다. 아버지가 쓰신 페이지 옆에 제가 적은 한 줄이 나란히 있어요. 아버지가 쓰신 글. 한국에 이어도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지금 막지 않으면 50년 후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제가 쓴 글. 이어도는 구조물이 아니다. 30년간 쌓아올린 의지다. 의지를 무력으로 꺾을 수는 없다.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에 걸친 외교관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다만 아버지는 경고하셨고 저는 인정했을 뿐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어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구도 우리의 30분의 1이고 국토도 비교가 안 되죠. 군사력도 우리가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다를 지켰습니다. 법과 원칙, 과학과 기술, 그리고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치도 흔들리지 않은 의지. 3,400톤짜리 철의 요새가 20년 넘게 태풍을 맞으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구조물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건설하고 지켜온 사람들의 의지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힘으로 꺾을 수는 없습니다. 힘으로 꺾어서도 안 되고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28년간 이어도가 중국 해역이라고 믿어왔어요. 수십 건의 항해 문건을 직접 썼고 한국을 비난하는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틀렸어요. 자료를 파면 팔수록, 현장을 직접 보면 볼수록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옳았어요. 이 말을 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에요. 28년의 확신보다 90일의 진실이 더 무거웠습니다. 바다 위에 서 있는 저 76m의 철탑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어요. 작지만 단단한 나라, 힘은 약하지만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3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나라. 한국은 무력이 아닌 법과 원칙으로 바다를 지켰습니다. 3,400톤의 철의 요새는 기술이 아니라 30년의 의지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를 힘으로 꺾으려 한 우리가 틀렸습니다. 이것이 28년차 중국 외교부 분석관이 90일간의 조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아버지, 아들도 결국 진실을 선택했어요. 지금까지 중국 외교부 분석관이 90일간의 조사 끝에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30년간 지켜온 이어도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